제가 평소에 PPT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독립운동사 전공자 중에는 제일 먼저 시작해서 늘 PPT로 강의를 했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할 줄 몰라서 제자들한테 손을 벌렸고, 그리고는 한 20년 제 손으로만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 거는 그냥 사진만 보인다고 했더니 우리 강혜진 씨가 악착같이 또 PPT로 만들어서 올려서 좀 짐을 지었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시원하고 좋으네요. 만날 내가 만들 때는 컴컴하더니만은. 네, 고맙습니다. 상해 이야기를 하자면 조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조개를 이야기하자니 지난주에 오신 손님도 조개가 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제로 빼앗아서 이름은 빌리는 겁니다. 빌리되 사실은 강제성을 갖고 빼앗는 거죠. 전쟁을 해서 이겨서 땅 얼마 내놓아라. 그런데 그것을 영국령으로 완전히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99년 동안 영국이 빌려서 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국이 이제 저 아래쪽에 홍콩을 저차지로 99년 삼고서 올라오죠. 북쪽으로. 당장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북쪽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영국은 양모가 발전하잖아요. 근데 광동 사람들은 더워서 양모 입었다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북쪽으로 올라와요. 그 올라올 때 핑계를 만들어서 싸워서 땅을 뺏고 문을 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편전쟁이라는 게 있잖아요. 1840년에 아편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이 깨지니까 조약을 난경에서 난징조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배웠던 기억들이 이제 조금씩 날 겁니다. 이거 나갈 때 다 시험 칠 거야 하면 지금 졸도할 것 같아서 차마 그러진 못하고, 그래서 남경에서 조약 처음 맺을 때 그 장면들을 기록한 걸 보면 참 재미있어요. 완전히 별 세계 사람들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징 조약을 맺고 난 뒤에 상하이에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차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저차지를 만들면 프랑스도 저차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남북전쟁을 그치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럼 일본도 러시아도 뭐 등등 해서 모두 상해에는 12개 나라의 저차지가 작게나 크게나 존재하고 그걸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가장 큰 나라는 영국에서 프랑스, 미국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부터 쭉 여러 나라들은 거기에 그냥 숟가락 얹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는 상해 성이 있습니다. 상해 현성이 있고 황포강이 있고, 그 상해 현성의 요 바깥에 부두, 이 마우토라는 이 부두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프랑스 조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위에 이 점들하고 밑에 점들이 다르죠. 이 밑에 점들이 있는 게 프랑스 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르류드 상하이에서 상해에 도로가 있는데, 여기 콘세션 프랑세즈라고 해서 프랑스 조개 1번, 콘세션 인터내셔널 해서 이 공공조개, 국제 공공조개가 이렇게 있다. 이런 이제 지도를 여러 개, 이번에 내가 지도를 한 지금 10장쯤 보게 됩니다. 우리 기념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해 지도를 아예 눈에 한번 익혀보자는 뜻에서 넣었는데요. 이 황포강이 돌아서 올라가게 되면 저 위에 오송이라고 하는 대로, 오송, 오나라 오자에다가 물수변에 소나무 송자 쓴 오송이라고 하는 데에서 장강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송포대가 아주 유명한 포대고, 지금도 이 오송포대에는 항상 중국 해군 구축함이 한 10척 정도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딱 나가면
장강을 만나는데 그 장강 앞에 가로놓인 삼각주가 이 강남이라고 해서 이 장난이라고 우리가 장난치는 그 장난 삼각주가 있고 그 삼각주에는 중국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없지만 두 번째로 큰 조선소가 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12척 군함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현재. 거기에 항공모함 2척을 한꺼번에 지금 찍어내고 있습니다. 다롄에 조선소가 있고 여기 조선소가 있고 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장난. 그러고서 이제 황해로 들어가죠. 여기에 상해 현성이 잘 보이죠? 보이고 처음에 프랑스 조개가 작게 만들어져 있던 시절의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갑북이 이렇게 갑천이 흐릅니다. 여기가 운하가 있어서 이제 운하 갑자, 문자 속에 갑을 병정할 때 갑자 들어가는 거죠. 주로 일본이나 이 영사관들이 여기에 쭉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러시아 영사관, 미국 영사관, 일본 영사관 등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키워서 본 상해 현성 바깥에 이 부두가 보이죠? 이게 전부 다 배되는 겁니다. 부두가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프랑스 조개가 보이고 저기 위에 잘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상해 현성이 이제 항상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아, 요게 그 어디쯤이겠구나. 그리고 요게 경마장입니다. 경마장은 영국 조개, 그러니까 공공조개에 속합니다. 왜 공공조개냐면 프랑스 이외의 모든 나라들이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걸 공공조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색깔이 달라서 아, 이게 벌써 프랑스 조개가 이렇게 커져나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지요. 이럴 때 우리 임시정부 청사의 마지막 청사, 지금 전시되고 있는 마지막 청사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천이 개천이 굽어지는 여기입니다. 마랑로가. 그러니까 전시관 이렇게 보실 때 아, 저기구나. 그래서 이번 전시할 때 여기다 표시를 앞핀 같은 것도 하나 꽂아 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다만 전시는 보는 사람한테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걸 마지막으로 놓쳤다. 이건 전시 담당자의 책임이 아니라 관장의 책임이다. 물러가라면 물러가야 된다. 여기 위가 공공조개고 여기가 홍코우 지역입니다.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해뒀죠. 여기 부두가 이 큰 부두가 있고요. 원래 상해 현성 밖에 부두가 있죠. 그 부두가 있는데 이 부두에서 쭉 가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배되는 데가 있고 여기가 이제 영사관 지역들, 주로 영사관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또 부두들입니다. 백범은 상륙을 처음에 배를 타고 왔던 데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입니다. 포동 쪽입니다. 포동에 배를 내려서 젖가슴을 다 내어놓은 여자가 젓는 배를 타고 건너는 이야기가 그의 백범일지에 보이죠. 그럴 때 여기 내렸을 때 1919년에 내렸을 때 이 건너편의 건물들 보고 기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세상에 나서 처음 보는 건물들이니까 어떤 건물들인지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제는 상해 현성이 훨씬 더 잘 보이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현성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수원성을 생각해보고 서울성도 마찬가지지만 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문문 하는데 사실 이게 대남문, 정식 남문입니다. 남대문입니다. 그럼 소남문이 있죠. 우리 서울도 보면 남대문이 있고요. 남소문이 있고 서대문이 있고 서소문이 있고 대문이 있으면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문이 있고 서동문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북문이 있던 게 신자가 붙으면 새로 열었던 거고요. 라오 노자가 붙으면 옛날 거란 뜻입니다. 노북문. 북문이 늙은 게 아니라 옛날 문이고 신자가 붙으면 반드시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대구 시가지를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보이죠 참. 대구에 신천이라고 아주 대구시를 가로지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신천이란 말이 있었다는 말은 원래 옛날에 라오천, 구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문시장 앞으로 흘러서 달성공원 앞으로 가는데 대구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야기 길게 하면 웃을 거고 어디든지 가서 신자가 나오면 옛날 게 있었다. 신시장 하면 구시장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여기 로북문이 나오는데 라오페이몬 여기 밖에 사진이 있어서 제가 여기 위치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넘어갑니다. 이 사진, 이 지도도 1943년 일본이 상해를 거의 다 지배하고 있을 때 지도입니다. 아까랑 크게 차이가 없죠. 한데 여기에 가면서 부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양수포 같은 경우도 그 일본 군대가 군함이 이리로 들어와서 아예 여기다가 정박을 하죠. 그 군함들이 정박을 하고 상해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제 원래 프랑스 조개 끝이 이제 여기까지 갔죠. 아까 임시정부 청사 마지막 청사가 여기였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는 보니까 성내라고 적혔네요. 이제 포동, 황포의 동쪽이다라는 뜻이죠. 포동. 지금은 포동공항을 우리가 이제 포동 가서 비행기를 타지만 20년 전만 해도 포동공항이 없을 때는 홍차오 지장 그러니까 홍교 무지개 공항이 여기 있습니다. 늘 여기를 썼죠 옛날에는. 그리고 상해에는 사실 비행장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전시장에 나오는 그 장환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돌아올 때 썼던 장환은 지금 푸단따시에가 있는 이 북단대학이 있는 북쪽 편이고 여기가 아니라 여위죠. 여위죠. 북단대학이. 그리고 여기가 돌아 내려가면은 이제 용화 치장이라고 하는 비행장이 있고 비행장이 참 여러 군데 있었어요. 역시 도시가 커서. 이건 제가 95년도인가 책을 낼 때 손으로 그렸던 그러니까 중국 지도에다가 저 무슨 종입니까? 그 투명지를 깔고 그려서 제 책에 94년도에 중국 관내 한국 독립운동단체 연구라는 책을 낼 때 집어넣었던 사진인데 이번에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했던 게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자료에 나오는 건데 이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설명이 다르죠. 이것은 지금 공공조개의 이야기고 요거는 프랑스 조개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그 공공조개 프르미에르 델리미타숑 하는 이게 요 A라고 하는 것이 처음 조차된 땅.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처음으로 조차한 땅은 요 수조우라고 하는 수조우하의 요 아래쪽에 A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션 더 1848년도에 조금 더 키웠네요. 1848년이면 1846년이면 아까 이야기할 때 1차 아편전쟁 이후에 난징 조약이 42년에 맺어지고 그리고 이거 땅 요만큼 다오 했죠. 그러다가 48년도에 좀 더 내놔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경마장이 보이네요. 시대 신호하는 것이 이제 상해 현성이고 그 다음에 extension après incorporation de la concession américaine 그러니까 미국이 남북 전쟁을 딱 마치자마자 우리 땅 줘 해서 한 게 요거다. 요거죠. 그 다음에 D1, D는 1899년도에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는 다 중국 사람 살고 있는 거죠. 살고 있는데 이제 더 땅을 강제로 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는 처음에 1849년, 그러니까 영국이 A, B를 가진 상태에서 1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상해 현성 바로 북쪽 편에 부두 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61년, 그리고 이제 D와 D1이 만들어질 적에 3, 4 이 성곽에서 바로 이제 연결을 시켜야만 통로도 잘 확보될 것이고, 그리고 5번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때 이만큼 가져간다. 여기 보시면 홍커우 공원이 있습니다. 홍커우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장완로죠. 우송 가는 길, 오송 포대로 가는 길이고, 여기가 이제 장완 비행장 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북역이군요. 가르 디 노을 하는 게 이게 북역이고요. 이제 상해 조차지가 어떻게 팽창되어 갔는가. 이거는 제가 다른 곳에서 한 번도 강의하지 않아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중한 줄 모르고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예. 오늘 마칠 때 시험 친다고 하니까 전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자, 지금부터 쉬운 이야기 할게요. 이게 그 난징루에 있는 영안공사입니다. 이 바로 1910년대, 20년대의 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백범이라는 인물이나 누구나 간에 한국에서 간 사람들은 이런 건물을 본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야경이, 세상에 전신주가 있고 가로등이 있고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그 길거리 휘황찬란한 길에 이런 백화점이 몇 층이에요? 5층, 위에 6층까지네요. 이런 건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전차 길이 보이고요. 프랑스 조계에 있는 서양식 건물 한 동을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이 갔을 때 길거리에 프랑스 조계는 비교적 좀 조용한 편이면서 높은 건물들이 자리 잡습니다. 내가 이거를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요. 이 건물이 아마 공공기능을 가진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주차를 했네요.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왼쪽으로 돌았다라는 말은 영국 공사가니까 내 느낌에 지금 프랑스 조계 지역 건물로 지금 나와 있긴 한데, 그럼 프랑스 조계면은 차가 이렇게 돌았을 것 같은데, 느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자료의 제목에는 프랑스 조계의 건물이다. 아마 이런 시계가 있고 도움이 있고 양식의 2층인데 중앙 계단으로 타고, 아마 요거는 지하 같은 느낌일 테니까 하나, 둘, 3층일 테고, 그리고 앞에 경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공공건물인 것만은 분명하다. 다시 볼까? 이 경찰의 옷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해둡시다. 프랑스 조계의 한 모습인데, 이것은 아마 상해 현성 밖으로 나가서 프랑스 조계 건물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브로드웨이 맨션 또는 화우 공원이라고 하는 말은 공우, 그러니까 맨션이란 말이죠. 공공 건물인데, 이 건물 높이도 헤아려 보려면은 한참 헤아려야 되겠죠. 그냥 어림잡아서 한 20층 되겠구나 싶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세상에 나와서 서울에서 예컨대 한 5층짜리라도 좀 보고 갔으면 덜 충격적일 텐데, 이런 거죠. 그다음 바닥에 2층 전차가 다니네요. 이건 이제 공공 조계 영역입니다. 2층 전차도 다니고요. 이 사성맨션도 1928년에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죠. 어지간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상해라는 곳이 지금으로 생각해도 뭐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상해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부두에서 앞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눈높이를 조금만 높여보면, 종이로 이렇게 가려서 보면 어느 서양 나라인지 알 길이 없다. 밑에 중국 사람이 지나가니까 중국이지.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극장입니다. 영화관. 지금 이날 상영되고 있는 영화가 뭔 것 같습니까? 조금 이런 남자가 여자를 들쳐매고 있죠? 여기 제목이 있어요. 타잔 and his mate. 이 영화가 아마 34년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상하이에서 상영됩니다. 타잔 and his mate라고 해서 타잔 영화의 첫 번 버전입니다. 여기에 난킹, 그러니까 난징의 대희원, 그러니까 우리가 희극할 때 대희원 희자를 써서 이게 이제 정식 이름이 남경 대희원 이런 겁니다. 이런 영화관에도 이제 드나들지요. 한 여성입니다. 왕런메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중국 배우입니다. 그 남편이 김염이라고 하는 영화의 황제라고 불리는 우리 한국인입니다. 이 김염은 검색해 보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김염은 그 아버지가 김필순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이고, 그 김필순은 흔히 말해서 양의사 1호입니다. 그분은 그 안창호 선생의 영향, 또 두 분의 관계가 밀접하고 신민회 활동을 하죠. 1907년에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면 바로 눈앞에서 자기가 차려놓은 병원 앞에서 남대문 근처에 있었는데 시가전이 벌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동생과 더불어 술에 사람 실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죠. 그 한순간에 1907년 8월 1일 날 이른 아침에 벌어진 이 시가전에서 그 사람들의 구안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사실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물론 재중원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 사건을 겪고 난 뒤에 김필수는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이제 신민회가 만주에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는 일을 벌이게 되고, 독립전쟁을 펼친다면 우리도 위생병이 필요합니다. 군의관도 필요하고요. 자기는 만주에 가서 그 일을 하려고 만주로 탈출을 하죠. 그리고 그는 김규식과 연결되어서 다 이제 매부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독립운동을 펼쳐나가는데, 이분이 저 치치하을에서 병원을 열고 있는데 어느 날 수술하다가 피곤한데 근처에 온 젊은 일본 의사가 보내온 우유를 먹고 죽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김염이라는 인물인데, 그 김필순이라는 인물은 거기에 독립운동가들을 연결시키는 연결 거점을 자기 집에서 만들고 있었죠. 그 일본인 청년이 김필순의 집에서 몰래 훔쳐낸 문서를 가지고 일본 영사관에 가서 그걸 줄 테니까 좋은 자리를 달라고 섭외하고 교섭하는 문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집에는 김규식 선생이 보내온 편지도 있었고요. 상당히 중요한 그 독립운동가들이 오가는 중요한 거점이고, 일본 영사관에서도 불령선인,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하는 분들의 중요한 연결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아들이 김염이라는 분이 중국
에서 최고의 영화 황제가 됩니다. 이 왕인미의 남편이 되지요. 여기 전차를 보시면 궤도 위를 다니는 전차도 있고 궤도가 없이 다니는 전기버스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휘황찬란합니다. 이게 남경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난징로가 우리로 말하면 명동쯤 되죠. 가장 번화한 도로. 여기 모습을 보면 야,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좀 호화로웠을까? 전혀 아닌 정반대예요. 언젠가 우리 홍선 선생님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상해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은 제일 힘든 게 저녁에 이 무자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방이 없거든요. 근데 난방 시설이 없는데 습도가 너무 높으니까 너무 찬 거예요. 습도가 높고 차다. 이건 뼈골이 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부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힘든 것이었다. 그러니까 번화한 곳은 번화하지만 반대쪽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오늘은 주제가 독립운동의 이야기보다는 그 상해의 여러 모습들을 보는 것이니까 좀 더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야경이 이 정도다. 우리는 보름달이 아니면 앞을 못 보는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상해는 이런 정도였다 이거죠. 우리의 처음 전기가 돌아설 때 황실에서만 썼죠. 1900년 되니까 이건 아주 올라갑니다. 보창로 길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요 건물을 보니까 요 골목길 들어가면 임시정부 청사 비슷한 거 찾겠구나. 그런 겁니다. 요 골목길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요게 한 농입니다. 농. 큰 도로가 있으면 또 작은 도로가 또 있고 그래서 농이라고 하고 거기 들어서 있는 집을 당일해서 농당 건물이라고 하죠. 이게 신북문. 아까 노북문 이야기했죠. 신북문 바로 바깥에 지금 성이 이제 성 바로 바깥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수레 인력거들 쭉 서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사람 태워서 출발을 합니다. 엄청 많은 인력거들이 줄 서 있습니다. 이게 식당들이 쭉 있고요. 이 사람들의 얼굴, 옷,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하비로. 이제 하비로는 프랑스 조계 안에 우리 임시정부가 하비로에 근처에 있을 때도 오래 있었고 이분들이 큰 길 나오면 이렇게 다녔겠구나. 전차도 있고요. 하비로 건물들이 굉장히 높죠. 그 시대로 지금 보면은. 이건 이제 공공조계의 수저의 그 운하를 건너는 다리입니다. 브릿지 스패닝이라고 해서 이게 강골로 엮어진 다리죠. 가든 브릿지. 이 다리는 여러 번 보시게 됩니다. 민국 초기의 순창로. 이게 이제 조계 경계선에 이렇게 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문도 하고 영역이 다릅니다. 멀리 가든 브릿지가 보이죠? 이것은 프랑스 조계 쪽 방향에서 북쪽으로 수저우 하를 넘어가는 가든 브릿지를 넘어서 오른쪽에 이 건물들은 여러 나라의 영사관들입니다. 이 영사관들이 쭉 가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느 건물이 어느 나라의 영사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갔던 경험으로 보면 러시아 영사관도 있고 미국 영사관도 있고 일본 영사관도 있고 지금도 일본 영사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물은 물론 일본 영사관으로 쓰지는 않지만 말이죠. 이것은 더 남쪽에 내려와서 저 위에 아까 봤던 가든 브릿지 있는 방향이 여기라면 프랑스 조계의 부두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와이탄이라고 하는 외탄인데 이 건물들이 처음에 상해에 도착하면 부두에서 접하게 되는 건물들입니다. 지금은 여기를 완전히 공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가시면 여기에서 전부 시원하게 뚫려진 강변 공원입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전부 이렇게 잔교를 타고 들어가서 큰 배를 타고 이곳에서 배를 타면 샌프란시스코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전 세계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유학을 떠나게 되면 1번으로 가는 것이 이제 일본이잖아요.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하이로 가는 유학생들이 있다. 물론 베이징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상하이에 가서 외국어를 어느 정도 배우고서 이제 런던으로 가거나 상선학교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미국으로 가고 이곳에서 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많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아예 유학을 하는 경우에 신의학, 교통, 법률, 프랑스, 독일어, 독일 법률 이 등등 여기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죠. 여기 중앙에 쭉 써 있는 자동차들을 보시면 어떤 문화인지 아실 테고 이것은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면서 프랑스 조개 쪽 방향으로 이 수조우에서 내려다보고 남쪽으로 찍은 것이죠. 이건 하늘에서 본 건데 여기가 프랑스 컨세션 조개 쪽 방향에서 영국 쪽이고 그 다음에 아까 수조우가 여기니까 여기가 포동이죠. 1932년에 상해 침공 때 이즈모 전함을 띄우고 공격을 했을 때 여기에 쭉 그 일본의 군함들이 정박을 합니다. 그런데 상해를 가본 사람은 압니다. 이 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흐르는가. 굉장한 속도로 흐릅니다. 그래서 뻘물이에요. 말은 황포인데 황포가 돼가지고 흑포일 것 같아요. 아주 짙어서 한치 앞에 안 보이는 그런 뻘물이죠. 그때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볼 수 있고 프랑스 조개 부두에 이번에는 조금 각도를 카메라를 낮추어서 배를 보고 있습니다. 배가 정박해 있고 팔선교의 식사하는 그 노변 식당입니다. 중국 가서 처음에 제일 많이 놀랬던 건 아침부터 제가 30년 전에 처음 중국 갔을 때도 아침에 사람들이 몽땅 나와서 길거리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 집에서 밥 먹지. 근데 타이완 갔더니 타이완도 모두 출근하면서 길거리 서서 국수 막 이렇게 끌고 넣죠. 그리고 출근해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다 출근하면서 커피 하나 들고 김밥 하나 들고 출근한다. 이게 참 우리가 배우는 건지 이게 선진화되는 건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끌고 넣는 모습 보입니다. 이게 농당 골목입니다. 위층에는 올라가니까 이렇게 베란다를 만들었네요. 굉장히 가파릅니다. 좁은 곳에 사람이 많이 사니까 처음에 서울로 사람들이 올라올 때 집값이 비싸니까 우리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하방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단도 좁고 가파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2층, 3층에 조그만 방에 살면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방이 안 되죠. 화장실이 없습니다. 너무 좁았어. 그래서 변통을 나무로 짠 변통을 집집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이면 그걸 바깥으로 이제 버리러 내려와야 되죠. 당연히 버리러 내려와야죠. 그런데 그냥 공짜로 못 버려요. 돈 주고 버려야 돼. 그걸 수거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 버리고 나면 물로 씻어서 밖에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의 향기는 아주 좋은 편이겠죠. 뭐 좋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언젠가 기회 되면 독립운동가들의 삶에 대한 걸 볼 텐데, 그럴 경우에 이제 백부밀지 보면 최준래 여사가 잠시 남편하고 잠시 사는데 둘째 아이를 놓고 산후조리를 하다가 변통벌이로 내려오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늑막염이 오고 결핵이 오고 그렇게 죽게 되는 장면의 이야기들도 있죠. 자, 이번 좀 화려한 장면입니다. 전부 자기 부부는 아니겠죠. 네, 이게 댄스홀입니다. 댄스홀 모습입니다. 근데 여자들 옷 차림도 가지각색이에요. 나는 안 가봐서 잘 몰라서 넘어갑니다. 조금 더 그런 장면이군요. 러시아 댄싱 팀입니다. 그럼 상하이는 어떻게 이런 러시아 댄싱 팀이나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1917년에 10월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황제도 죽임을 당하고 그 황제 가족들도 전부 변방으로 쫓기죠. 또 귀양 가죠. 그러면 이 러시아의 대제 황제 아래에 있던 그 짜르 아래에 있는 수많은 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탈출을 해서 횡단 열차를 타고 이동해서 연해주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럼 그들은 탈출할 때 물론 아래 사람을 데리고 탈출하기는 해도 이제 들고 올 수 있는 짐의 양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귀금속을 잔뜩 챙겨서 오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그렇게 온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면 그 다음 거기서 살 수 있어요. 또 살아요. 한데 바로 뒤에 100개 러시아를 추격하는 혁명군, 붉은 군대 적개 러시아가 동진을 해오는 거예요. 그 적개 러시아의 동진 모습이 배경으로 담긴 영화가 내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닥터 지바고. 그 닥터 지바고에 보면 붉은 별을 단 열차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동쪽으로 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쫓겨온 돈 많은 귀족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를 타고 다시 유럽으로 가려고 하면 당연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를 타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 상하이로 오는 거예요. 국제선이 그러니까. 그래서 상하이에서 머물다가 다시 유럽으로 가거나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하이에서 자리 잡죠. 그럼 상하이에서는 수많은 러시아 돈들이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가 한 척 들어옵니다. 그러면 귀족이 몇 명 들어오고 그러면 금은 보석들이 얼마나 들어오냐. 금방 이게 계산이 돼요. 이 정보 문건들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이번 배에는 중요한 인물 누가 탔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댄싱 팀들도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귀족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길거리의 물장사입니다. 상해의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물을 또 공급을 해야 돼요. 먹을 수 있는 물을 찾아서 물을 공급합니다. 상해 상수도 기능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물장수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물을 파는데 이 사람 여기 대나무를 이거 있잖아요. 이거 매는 거. 이선자 선생님 이걸 뭐라 그래요? 이 대나무 매는 거. 춘층에서는 빵빵. 빵빵. 네, 빵빵. 예. 아마 빵빵이라는 게 소리 나는 대로 한 건지 대나무 통? 네, 대나무. 통. 예, 빵빵. 난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밤에 그 조천문에 내려갔는데 충칭에서
그 두 강이 합류하는 지점이 거기에 조천문이 있는데 한참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갔는데 그 조천문 내려갔다가 보니 우리 주변에 한 40명, 50명이 남자들이 전부 다 우통 벗고 쫙 섰는데 전부 이거 하나씩 들고 겁이 얼마나 나요.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짐꾼들이에요. 짐꾼. 특히 이 충칭은 높낮이가 심해서 자전거가 없는 도시니까 전부 이거 메고 그러면 이제 부인네들이 장을 봐서 이거 하면은 탁 담아가지고 메고 집까지 이제 배달해 주는 거죠. 요즘은 택배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장수 택배하는 사람입니다. 어깨에 메고 빵빵 빵빵 막. 여기 제목이 부녀부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녀부두란 말을 처음 들어볼 텐데요. 여기 사진을 보면 이 배가 분뇨를 실어서 황포강으로 저 밖으로 나가서 버리고 오는 배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누가 어떻게 분뇨를 여기 보시면 그 빵빵 맨 사람이 옮겨오죠. 이렇게 옮겨와서 이 배에다가 부어 넣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서 오는가? 저 뒤에 보면 수레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당 골목을 다니면서 수거를 해서 저 수레에다가 옮겨 담으면 이 와서 다시 배에다 담아서 가서 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것이 이제 자동차로 바뀌어서 진행되지만 말이죠.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고 사는데 이게 이제 상하이의 그 당시에 참 재밌는 모습들이다. 에드워드 7세요. 이건 내가 왜 넣어서 설명하기도 어렵네. 오늘 이 여왕 장례식이죠. 영국에서는 지금 이제 여왕인데 빅토리아 여왕도 67년인가 재위를 하는 바람에 그 아들이 황제를 한 번도 못 해보고 영국 여왕을 못 해보고 죽게 생겼어요. 67년 재위를 했어요. 그때도. 그래서 그 아들 에드워드가 폭삭 늙어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1901년에 왕이 되어서 이 사람은 10년을 못했어요. 9년 왕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진을 보면 장례가 아니라 즉위 축하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그러니까 공공조계 쪽에서 즉위 축하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앞에 인도 경찰들이 쭉 섰죠. 그러니까 조금 지나가 보면 이제 경찰들 모습이 다른 걸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여기도 인도 사람 경찰입니다. 이 공공조계에 영국 공사관 쪽에서 채용한 영국 그러니까 프랑스 조계에는 프랑스 공무국이라고 있고 여기는 이제 공동 사무국이니까 영국 쪽에서 채용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고 그다음 쭉 인력거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소설을 보다 보면 이 시절을 다룬 소설들을 보면 인력거를 타면 바람같이 날아서 어디다 데려다 준다. 그래서 그 중에는 밀정도 있겠고 독립운동가도 있을 테니까 이 인력거들도 눈치 봐가면서 데려다 주는 이야기들이 개벽 잡지에도 실려 있고 있습니다. 이건 베트남 사람 경찰입니다. 이 말은 프랑스 조계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찰들이, 폴리스먼들이 옷이 다 다르죠. 제일 오른쪽은 어느 나라 같아요? 이건 뭐 보니까 일본 같아요. 그럼 이건 공공조계에 이건 영국 같고 그 다음에 그 영국인이 고용한 인도 사람 이쪽은 베트남 같고 그래서 길거리에 어떤 복장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위치를 또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 경찰인지 영국 경찰인지 내가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른 옷들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인디안 폴리스면 금방 알겠죠. 터번 쓴 사람들. 아,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영사관들이 많은 데하고 이쪽 아래쪽 사이 소주하. 이 소주하는 가면서 많이 팠어요. 해가지고 운하라고 해서 크릭이라고 해서 그 골짜기에 그렇게 넓혀서 했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배들이 있는가. 김광주라는 분이 쓴 이 지역에 관한 글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곳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도 여기서 죽는, 그리고 죽는 날까지 배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곳에서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리고 조금 나가서 뭐 고기잡이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생활을 배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땅 위에는 자기 한 발 디딜 땅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그린 그런 글도 있습니다. 글 찾아다 보다 보면 이런 글을 찾아보면 재밌겠죠. 왜 독립운동 이야기 하더라고 막 머리가 아프다가 이거 보면 아주 웃고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도시에 가장 중국에서 그 당시에 가장 발달한 도시에 가장 하층 중국인들의 삶, 그 속에 우리들이 관계가 없을까? 다 있습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모습들입니다. 자, 이 배도 그렇죠. 홍쿠 하남로 끝이다 하고, 이거는 하남로 쪽이다. 뱃사람들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 찍은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몇 장만 일본과 관계되는 걸 보겠습니다. 뭐 당장 보시면 이게 일본인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봉축이라고 써놓은 걸로 보면 이게 무슨 행사 때입니다. 이게 바로 홍쿠 공원에서 윤봉길 의거가 일어날 때가 그날이 천장절이거든요. 일본 왕의 생일이에요. 그런데 그날 맞추어서 승전 기념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천장절에 일본 왕 생일에 대한 축하 의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전 기념식을 하는 거죠. 그냥 식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가 행진을 합니다. 프레이드, 그러니까 무장 프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본 집들이 쭉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홍쿠 공원의 입구입니다. 지금 상해를 가면은 윤봉길 의거 현장을 찾아서 홍쿠 공원의 정문을 들어가 보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에 요즘은 루신 박물관이 있고 노신이라고 배운 박물관이 있고 이 입구입니다. 이날 일본 축전, 천장절 축전 행사, 그러니까 윤봉길 의거를 초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본의 눈으로 보면 이제 일본 왕 생일날 축전을 여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상해 신사, 제일 위에 보면은 장완 여러 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장완 지역에 있던 일본인 신사다. 장완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장완 비행장 이야기했죠. 그 복단대학 쪽 방향의 북쪽에 있었던 것이죠. 여기가 일본 총영사관.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깃발이, 미국 깃발이 보이죠. 미국 영사관, 일본 영사관. 여기가 물가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황포탄 물가에 일본 영사관과 미국 영사관. 그리고 이 왼쪽 편에 러시아 영사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총영사관 이렇게 돼 있죠. 총영사관. 등급이 총영사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영사관에는 없는 경찰부가 1경찰부하고 2경찰부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붙잡고 탄압하는,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는, 밀정을 지휘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일본 왕의 생일날 이제 절을 합니다. 이 대규모 집회에 전체 고개 숙여서 절을 하는 걸 보면 동방요배 생각이 나죠. 원래 이 홍쿠공원은 1905년에 만들어졌는데 처음 만들어질 때는 운동장하고 풀밭을 주된 것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나중에 보면 이제 운동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게 되죠. 사진 모습으로 봐서 제 느낌으로는 지금 로신공원에 들어가면 오른쪽 편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쪽에 지금 못이 있고 매정 앞쪽으로 내려다보면 이제 못이 있고 해서 그렇지 않겠나 그냥 짐작만 합니다. 이제 이거는 요게 32년 바로 그날 그 일본 해군 육전대 본부에서 나오는 장갑차입니다. 이제 탱크하고 장갑차는 다르죠. 탱크는 전차라고 해서 포를 쏴서 서로가 격파를 해나가는 말 그대로 싸움하는 차죠. 장갑차는 사실상 병력들을 수송하는, 안전하게 수송하면서 물론 공격도 하지만 그래서 무기가 조금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장갑차 탱크라기보다는 장갑차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에 뚜껑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죠. 요거는 이렇게 해치가 딱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요. 밥그릇 옆으로 딱 펼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이 목이 탁 나옵니다. 조금 우스꽝스럽긴 한데 앞에 포가 2개가 있고요. 보는 게 있고 이 큰 통 속에는 병력 수송하는 거죠. 우리 요즘 뭐 K121 뭐 이런 장갑차처럼 말이죠. 이게 아침에 정문을 놨습니다. 근데 여기 정문을 보니까 대일본 해군 특별 육전대라고 돼 있죠. 이 위치는 홍쿠공원 정문에서 바로 조금 앞입니다. 지금도 이 건물은 존재합니다. 이 건물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약간 긴 직사각형의 네모난 건물이고 중간은 연병장으로 비워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속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최근에 걸 모르겠는데 백화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장갑차도 드나들고 병사들도 드나드는 1육전대 입구. 이 건물 보니까 전체 짐작이 되죠. 길게 네모난 건물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기가 뭐 있고 국기라기보다는 그들의 깃발이 있고 이 올라가면 홍쿠가 됩니다. 바로 이렇게 올라가면 홍쿠가 됩니다. 이 육전대가 여기 있고 저기 상해사변 때, 상해침공 때는 총지휘부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즈모 전함이 항포탄에 떠서 이루어지죠. 그 상해사변이 일어나니까 공공조개 쪽에서 프랑스 조개 쪽으로 마구 피난민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피난민 행렬들. 다리를 보시니까 아까 봤던 기억이 나죠. 제가 저 앞에서 사진을 참 많이 찍었는데 아무리 차에도 집에 단 한 장도 없어요. 나도 피난민 한번 해보려고 갔더니만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전체 느낌을 알 수 있죠. 피난민 행렬이 넘어서 프랑스 조개 쪽 방향으로 이게 부두가 있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상해 침공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윤봉길 의원은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아까 얼굴 내렸다는 게 여기 있네요. 조금 우스꽝스럽죠. 이게 일본
구사단의 병력들과 그다음에 그 해군 육전대 병력들이 시가 행진을 해요. 그래서 이날 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윤봉길 의거의 내용들을 그날 이렇게 보면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반인물이 우산, 그 다음에 물을 먹어야 되니까 수통, 그 다음에 오전 오후로 식이 거행되니까 도시락, 그렇게 지참할 수 있도록 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서 간 것이죠. 이런 그 장갑차는 아마 평생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거는 일본군이 상해 침공할 때 사진이라는데 사진이 썩 좋지 않아서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양 박사는 이 문 본 일 없지요? 아마 이 문 안 남아 있을 것 같아. 이 일본군이 나중에 점령해서 여기 보면 일본군이 후단따시에를 점령을 했다. 그래갖고 거기에 가르치는 사람이나 학생들이나 모두 다 충칭으로 갔다. 충칭에 이 후단따시에 자리가 있나요? 들을 일이 있어요? 아마 이건 40년대일 겁니다. 예, 예. 이건 40년대 이야기일 거예요. 그 32년 때는 그 미국하고 전쟁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전쟁한 것도 아니니까 프랑스 조개를 침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쿠 지역에서 피난민들이 프랑스 조개 쪽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것은 40년대에 그 진주만 기습 이후의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상해 이야기들 이제 사진을 거의 다 봤습니다. 상해 침공에 맞선 중국군 사진인데 이때 침공을 막았던 대표적인 부대가 19로군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 19로군이 철저하게 틀어막으면서 일본의 그 침공을 이제 막아내게 되는데 사실 전에도 얼핏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봉길 의거 이야기를 할 때 일본의 육군이 이제 만주를 침략을 31년에 하면은 해군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 해군이 이제 상해를 침공하게 되고 그 상해를 침공했을 때 오송포대를 금방 이제 접수를 하고 그럴 테니 48시간 내에 20km를 물러나라 요구를 하고 전쟁은 길어도 나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8일 날 침략을 시작했는데 3월이 되어도 안 끝나고 그래서 이제 카가라고 하는 항공모함과 전함을 동원해서 그 중국인들의 그 민간인 거주지들이죠. 숙밭을 만들면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중국 국민당으로서는 철저히 틀어막아야 되고 그래서 이 19로군이 그 방어에 그나마 성공을 하니까 일본으로서는 더 이상 밀고 가기 어렵고 그리고 국제적인 압력이 커지니까 타협을 하자 해서 승전 기념식을 하면서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 이제 더 갈까 어떨까 하는 상태에서 윤봉길 의거가 터지고 그래서 구사단 사단장이 우에다 사단장이 남경까지 공격을 하겠다 하니까 그 병상에 누워있는 시라카와 대장이 여기서 멈춰라. 그리고 5월 5일 날, 그리고 4월 29일 날 폭탄이 터졌는데 5월 5일 날 이제 휴전, 정전 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고서 시라카와는 5월 25일 날 이제 곧 죽어가니까 급하게 윤봉길 사형 선고를 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이제 시라카와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라카와가 현장에서 적사했다라고 어디에 써서 그건 아니다. 적사한 것은 다른 사람이고 시라카와는 그건 한 달쯤 있다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내용이 또 다른 게 많으니까 제가 이 사진이 이제 끝 사진일 것 같은데, 그때 룽화치창, 이게 그 상해, 지금 상해에서 더 남쪽 편으로 한 굽이 털어 내려가서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 비행장이 없습니다. 상해는 곳곳에 비행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오늘 이제 전체 이야기 속에서 아까 러시아 댄싱 팀 이야기할 때 잠시 얼핏 이야기하다가 내가 하고 싶었는데 빠뜨린 거 하나가, 우리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무기가 필요한데 상당히 많은 무기를 그렇게 동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팀으로부터 구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체코 군대. 체코는 우리가 체코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봐서 알 수 있다시피 러시아와 독일, 오스트리아 이 사이에는 여러 많은 나라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면 독일에 대하여 맞서는 폴란드라든지 이런 체코라든지 여러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군대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도 독일군에 맞서 싸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러시아가 전쟁을 끝을 내버립니다. 먼저 독일과 협정을 맺고, 그리고 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혁명 레닌 쪽의 이 부대들이 먼저 전쟁을 끝을 내게 되면 체코 군대는 이때까지 막 독일하고 싸우다가 이거 어떡하느냐고요. 앞에 독일군하고 싸우고 러시아하고 같이 싸웠는데 러시아가 종전을 해버리면 우리 땅 체코는 언제 찾아요? 그런데 체코를 찾으려고 싸움을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같이 있는 러시아는 전쟁을 끝을 내버렸어. 그러면 독자적으로 그들 땅에서 싸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일 점령지를 넘어서서 반대쪽에 가서 연합군하고 손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주 힘겨운 일이 남았어. 그래서 이것을 전선을 어떻게 뚫고 넘어갈 거냐를 고민하다가, 그러지 말고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횡단을 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체코 군단이 시베리아를 건너서 블라디보스톡에 왔어요. 이제 고국으로 갈 준비, 그 다음 서유럽 사람들하고 이제 연합군하고 손잡을 준비를 하는데 전쟁이 끝이 나버렸다, 완전히. 1918년 11월 11일 날 독일이 항복을 하면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어쨌든 고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갖고 있는 걸 좀 팔아서, 그래서 무기를 팔게 되는 거고, 우리 독립군은 가서 무기를 구입하는데, 그 체코 군단의 무기가 우리의 가장 많은 1920년대 초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1918년에 블라디보스톡에 왔던 그 체코 군단에 우리가 그들에게 무기를 구입하는 이야기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때 사령관이 가이다라는 사람인데, 이 가이다가 유럽으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당연히 상해에 들렀다가 갑니다. 그 상해에 들렸을 때 독립신문 기자 이광수가 이 가이다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기록이 독립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 무기를 사러 갔던 사람들 중에 조성환 선생이 있는데, 임시정부 광복군의 군무부장을 했죠. 그 조성환 선생이 무기를 사러 갔던 스토리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조성환 책을 쓸 때 체코의 프라하에 가서
공동묘지에 가지고 가이다의 묘소를 찾아서 그걸 찍어서 그 사진에 넣었어요. 남들은 화려한 프라하성 갈 때 나는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연구자들의 비애가 그런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을 내면서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저한테 주어졌던 시간이 지금 4분인가 좀 지나가는데요. 저한테 70분 오늘 주어졌는데 시작을 한 3분 늦게 했으니 맞았다고 보고요. 요걸 하고 나면은 전나나 선생이 아마 다음에 일천 특별전시실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진행을 하다가 제가 문제를 하나 냅니다. 이거 이제 마치면서요. 아까 선상가옥들이 떠 있었던, 선상 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하천 이름이 뭐라고 했을까요? 중국에 안 갔다 오신 분만 대답하라고 해요. 내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아까 선상 배들이 있었던 데. 예, 손 들어보세요. 예. 소주하 맞습니다. 혜지 씨 선물 좀 드리세요. 지난번에 경찰박물관인지 어딘지 와서 제가 선물 받은 건데 필기구예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도 매달 그동안 제가 선물 받은 거를 이제 풀려고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